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하는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준디가 최초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좀 제가 차분하게 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나도 누가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책 얘기를 같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받으면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 오늘이 제가 이제 직장인들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책 2탄을 하기로 했던 날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도 딱 저녁 시간 퇴근하자마자 온 직장인 한 분을 제가 납치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준디처럼 이렇게 방송을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순수 직장인이고요. 지금 회사 다닌 지는 7년 차 정도 된, 오늘 그 실명을 거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저는 그 회사에서 쓰는 영문 이름으로 랄프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준디랑은 또 좀 긴 시간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랄프라고 했는데 네. 랄프 이유가 혹시 있을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하면서 영문 이름을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또 중복되는 건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 임직원 중에 이런 이름은 없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캐주얼 브랜드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좀 가볍고 좀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주려고 선택한 이름입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그 브랜드 입고 있는데 이게 맞군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네. 지금 책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들이 가장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2위에 선정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아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네. 혹시 1위는 그러면? 1위는 유키즈. 유퀴즈. 네. 유키즈 빼고는 사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네. 2위라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런 본격적으로 다룰 책 같은 경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인데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선정을 했어요. 이 직업으로서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키의 그 소설가로서의 뭔가 자질이나 아니 마음가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분들이 봤을 때도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읽고 나서 느꼈던 소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소설들을 또 몇 번 읽어본 경험에 비추어서 이 책은 이제 에세이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런 그 소설에서는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없었던 정말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제목에 정말 그 딱 맞는 내용이고요. 그 소설가들도 소설을 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취미라든지 여가의 시간이 아니고 정말 평생을 걸쳐서 업으로 쌓아온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냥 하루키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직업과도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하루키 그냥 문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랄프님께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디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약간 그 관찰 예능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뭔가 갖춰진 모습으로서 마주하다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이제 관찰 예능에서 좀 더 가볍게 좀 친근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책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 2회에 그 소설가가 된 무렵이라는 소제목으로 있는 2회에 그 하루키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야구장에서 어떤 그 안타를 보면서 나도 소설가가 될 수 있겠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낭독까지는 제가 그 예상을 못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앞에 그 내용을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소설가를 원래부터 꿈꿨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이제 우연한 그 경험을 통해서 소설가가 이제 그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원래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 야쿠르트라는 팀의 이제 팬이어서 그 종종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곤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로시마의 선발 투수는 분명 다카하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쿠르트의 선발은 야스다였습니다. 1회 말 다카하시가 제1구를 던지자 힐턴은 그것을 좌중간에 깔끔하게 뛰어 올려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방망이가 공에 맞는 상쾌한 소리가 진구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띄엄띄엄 박수 소리가 주위에서 일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쵸.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잖아요. 근데 자기 확신이 어떤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 근데 사실은 또 여기서 이 현상 자체는 나의 직업과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되게 경이롭다는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영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정말 그 개인적인 정말 또는 어떤 면에서 극적인 경험들을 한두 차례는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지내오면서 제 인생을 정말 어떻게 어떤 경험적으로 뒤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뒤바꾼 순간들이 한두 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소설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뀐 삶을 살았구나라는 면에서 그런 경험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뒤바뀐 경험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또 나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이런 게 있나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책밤을 보고 계신 한 80분 정도의 독자분들이 있으세요, 구독자분들이. 네네. 그래도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네. 그런 경험,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 있으실까요? 약간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이게 내 안에 너무 소중한 거여서 네. 좀 보관을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제 경험은 저는 참 그 고민이 많은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까 이런 걱정이 많을 때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그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요즘도 많은 그 여행객들이 찾는 배낭여행지 인도로 제가 여행을 갔다가 정말 또 우연한 그 발걸음에 이끌려서 네. 또 네팔로 넘어가서 와. 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한 4일차 정도 되는 날 밤에 네. 그 자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이 가고 네. 싶어져가지고 정말 힘겹게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는 호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숙소에서는 정말 잠만 자야 되고 이제 화장실에 가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여서 너무 춥고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왔는데 이제 거기 해발 고도 한 4,000m 정도 되는 되게 높은 곳인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 정말 그 별이 정말 많이 떠 있는 그런 밤하늘을 마주했는데 그게 너무 경이롭고 참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그때 딱 그걸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다라는 어떤 황홀감에 젖어들었다가 한 1, 2분 정도 지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우주 안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정말 그런 공포 같은 고립감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내에 찾아들면서 불과 1, 2분 사이에 정말 아름다움이 정말 반대인 어떤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너무 두려웠다 보니까 인생을 절대로 혼자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저한테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그 생활이나 그런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은 순간이었거든요. 와. 네,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이 얘기는 하시는데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어떻게 또 꺼내게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저도 듣는데 그 뭔가 은하수나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돼가지고 네. 뭔가 진짜로 좀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진으로 가끔씩 보잖아요. 막 되게 그 맑은 하늘을 우리가 이제 남들이 여행한 걸 보게 되잖아요. 되게 아름답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부분 참 좋았기 때문에 저도 그쵸 삶이라는 게 참 어떤 경이로운 순간들 한번 맞이할 때마다 한 번씩 변곡점이 생겨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라이프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네. 저희 채널에 약간 변곡점이 돼서 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2위였으니까 네. 대한민국 살 네. 나오고 싶은 네. 1위로 올라갈 수 1위로 있도록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137페이지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가면은 이제 세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키는 지금 40년대생이잖아요. 근데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뭔가 그 생각 자체가 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랜 나의 지론인데 세대 간의 우열 따위는 없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 라는 일은 일단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스테레오타입의 세대 비판이 자주 들려오지만 그런 건 전혀 의미 없는 공론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각각의 세대 간에는 우열도 없고 상하도 없습니다. 물론 경향이나 방향성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질량 그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은 굳이 문제로 삼을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세대는 이제 뭐 한자를 뭐 많이 알고 그리고 좀 이런 문서 작업 같은 걸 잘한다고 하면 또 어떤 세대 같은 경우에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7년, 8년 다니셨다고 했나요? 7년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는 그 많이 알려줘야 되는 그런 세대로 이제 회사에서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네. 실질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는 또 네네.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어떻게 좀 세대 갈등 같은 게 피부로 좀 많이 와닿고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7년 차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밑에 신입이나 알려줘야 되는 후배들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모셔야 하는 윗세대 분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 세대 갈등은 사실 그 요즘 특히 부각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와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사회에서 늘 있었던 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MZ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떤 부분들부터 바꿔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나온 이제 20대 후반 정도면은 부장님들의 조금 빨리 결혼하신 부장님들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 삼자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친구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안 맞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반대로 젊은 분들이 그 회사에서 모시는 윗분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친구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조금 삼자라고 보니까 좀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정말 유토피아적인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 네. 그쵸. 사실 이게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선 하면은 진짜 갈등 같은 게 많이 줄어들 텐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덩어리라면은 그걸 또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분배의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 갈등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전 최근에 그 한번 예전 직장 동료들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MZ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말도 아니고 지금 말세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그 큰 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켰는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도 맞고 안 된다란 걸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그걸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뭔가 한다라는 액션을 취해주길 좀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선 사실 좀 맞장구를 쳐주긴 했는데 제 실질적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게 이거를 못하는 거를 일단 알겠다고 해서 가지고 가서 결국은 못해서 돌려주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굳이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한 거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거는 글쎄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일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봐도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준디님께서 그 갈등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게 좀 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솔직하게 부딪히고 좀 솔직하게 그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멀게 둬버리니까 그 사이에서 대화가 이제 이어지지 않고 좀 단절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시간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회사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꼭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좀 배어 있다 보니까 조금 회사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다가가고 대할 때 이제 좀 더 많은 대화들을 하고 좀 더 많은 공감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그 최근에 종영했던 우리들의 블루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 갈등을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네. 예, 겪고 나서 네. 거기서 오는 화해가 그렇죠. 약간 카타르시스로 또 이렇게 와서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누구나 다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멀리 둬버리면은 이제 그냥 삼키고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계속 쏟아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넘어가서 또 마찬가지로 재밌게 읽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20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7회 한없이 개인적이고 피지컬한 업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그 앞서 살았던 소설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하는데요. 그 프란츠 카프카나 트롤럽이라고 하는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작가의 공통점으로는 소설가이지만 저희처럼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프란츠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하에 있는 보험국에서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일했고 트롤럽이라고 하는 작가도 우편 배달부였던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 그렇죠. 우체국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빨간색 우체통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그 두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저희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어떤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이걸 포기해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포기하거나 도망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이런 그 앞서 살아온 선배들의 삶에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나는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나만의 방식을 어떻게든 찾아나갔습니다. 트롤럽 씨는 트롤럽 씨의 방식을 찾아냈고 카프카 씨는 카프카 씨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가 제각각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제각각 자기만의 지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나로서는 물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네. 나한테 맞는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해서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젊은 날에는 선택지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게 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끊임없이 찾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경이로운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도 빛나는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대로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네. 그거 외에도 좀 뭔가 자기만의 다른 방식의 다른 것들 좀 찾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어떤 삶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20대 때는 책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또 음악이나 영화도 되게 많이 이제 찾으면서 이런 찾는 행위들이 뭔가 새로운 영감이나 어떤 발전을 경험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거를 잠깐 멈추는 것도 하나의 찾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2년 전 정도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데 그 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집에서 책도 다 치워버리고 일부러 음악도 안 듣고요. 일부러 좀 생각을 좀 줄이고 나에게 뭔가 다가오는 것들로 조금은 살짝 거리를 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찾으면서 뭔가 그 느끼고자 했던 것들이 멈춘 상태에서 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어렴풋이 좀 더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얘기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다들 그런 강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잠깐의 시간이 났을 때 여기에서 뭔가 안주하면 안 되고 네. 뭐라도 하나 더 해서 네. 뭔가를 더 느끼고 배워야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요즘 또 뭐 미라클 모닝 같은 것도 되게 화두가 되고 그 엔잡러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또 요즘 너무 이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이 조급해하고 더 많이 이제 항상 긴장된 상태로 뭔가 찾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멈추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라이프님을 제가 너무 잘 모신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이 직업으로서 소설가를 선택을 하면서 이게 라이프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약간 각박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분들, 특히나 뭐 좀 상처받고 뭐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이런 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꽤 오래 해서 이거 약간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을 읽다가 들었던 건데 네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이 책 안에서 그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본인도 그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만족을 못하기도 했고 네.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하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그런 공교육을 받았었으니까 지금 이제 회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네. 학교에서 배웠던 덕목이나 네. 뭐 과목이나 아니면 어떤 느낌 같은 것 중에 네.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정말 돌발적인 질문이고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회사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요. 그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일어나서 월화수목금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정해진 시간까지 골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적어도 초중고를 겪으면서 12년을 겪으면서 배운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덕목이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니 성실함의 덕목이죠. 그런가요? 네. 네. 개근상 받으셨죠? 저는 뭐 받을 때도 있었고 못 받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학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가끔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할 때도 어떻게든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학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볼게요. 네. 네.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또는 회사에 가보니 정말 쓸모없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정말 쓸모없더라.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덕 같은 거. 도덕.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글로서 배울 때랑 현실에서 배울 때는 정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근데 그거는 이제 텍스트로 접한 건데 사회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수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진리처럼 뭔가를 하나 가지고선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보다는 차라리 그때 너네가 살아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오히려 뭐 그 선택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을 거야. 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열리게 배웠다고 하면은 도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텍스트로 배운 진리들은 오히려 조금 사회생활에서 오히려 인지 부조화나 아니면 스스로가 약간 괴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게 꼭 지켜야 하는 틀처럼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또 깨부셔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틀 같은 것들이 또 나를 또 가두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신 거죠? 네. 그 부도덕한 준디를 네. 랄프님이 최대한 포장을 네. 해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꽤 긴 시간을 벌써 얘기를 해서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주무셔야 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오늘 그래도 이제 책방 오셔서 들었던 느낌을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그 개인적인 그 소회보다는 또 그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남기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그 여기 마지막에 이제 넘기면은 그 후기에 이제 작가가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이 책 자체를 되게 개인적이고 어떤 의미 없을 수 있는 글이라고도 설명하면서도 아주 작게나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가들도 우리랑 되게 이제 그 다름이 없는 그 직장이라면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만드는 게 소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음악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여기서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뭔가 형태가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우리도 어떤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읽으면서 되게 기분 좋았던 책이고요. 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꼭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느낌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서 좀 다들 충만한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책 읽기 딱 좋은 밤이라고 할 테니까 북나잇이라고 해가지고 마무리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먼저 이제 아,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디어 6번째 함께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랄프와 함께했습니다. 책 읽기 딱 좋은 밤. 굿나잇.